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7주차죠. 7주차면은 이제 학기의 절반을 왔고요. 다음 주차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으로 강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권 보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어, 보통 이제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뭐 가정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았고 학대를 하는 주 대상자가 너무나 슬프게도 물론 가족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에는 노인 학대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학대를 넘어서 인권을까지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대라는 것은 뭔가를 때리고 뭐 어떤 물리적인 힘만을 가한 것이 학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는 것도 방임도 제가 학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같은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끼리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학대까지 가기 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을 같은 직원끼리도 얘기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거 학대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주의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생리적인 기능의 저하,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약화, 낮은 방위 능력과 적응력,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낮은 감각 기능 및 지각 기능으로 인하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들이 거주 또는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에서 위생적이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안전사고 없이 생활 및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특히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에 오시든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든 아니면 생활시설에 들어와서 입소해 계시든 어찌 되었든 간에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이 스스로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하여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있죠. 특히나 뭐 소화기도 물론이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또 지각 기능, 시각, 청각, 촉각 등 이런 지각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원근감도 없어지시죠. 또 거기다가 보행도 불안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내가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아시고 조심하시면 좋은데 예전과 같은 줄 아세요. 자꾸만. 지금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넘어짐, 낙상이죠. 노인들은 뼈가 약해서 골밀도가 낮아서
콱 넘어지지 않아도 살짝만 주저앉아도 골절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겨울에는 춥다고 그 왜 전기 매트 같은 거 까시는데 저온 화상이 굉장히 위험하죠. 차라리 그냥 아예 뜨거우면 아 뜨거 하고 치워버리는데 뜨뜻하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냥 밤새도록 거기 찜질하시면 저온 화상 입으시거든요. 근데 약간 피부의 감각도 우리만큼 예민하지 않아서 아 이게 지금 뜨겁구나 위험하구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또 지금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개념도 없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설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낙상 같은 경우는 그 낙상으로 인하여서 남은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노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고령이신 경우에는요, 수술 자체가 안 되세요. 마취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낙상을 하셔갖고 골절이 됨과 동시에 남아있는 삶은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기저귀 차시고. 그러니 삶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겠어요. 또 누워만 계시게 되면은 욕창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욕창에 어떤 체위 변경도 해줘야 되고 누워만 있으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죠? 온몸의 장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누워만 계시게 되면은 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도 역시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안전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의 한 가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또 이 안전관리라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사자가 특히 노인설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다던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사실 숙련된 종사자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그만두게 되면은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그 종사자, 기존에 하던 종사자만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게 되는 업무 숙련도와 라포 형성의 단계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안전관리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또한 이 안전관리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여러분 같으면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는데 거기서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종사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이용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이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사고 없이 생활 및 보호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해를 방지하고 그 밖의 모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실태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산하기관이죠. 여기에서 수행된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소방설이 되어 있고 비상구나 대피도구가 있으며 화기 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설 거주 노인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70.5%의 시설이 각종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점검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이제 2004년 자료인데요. 2004년에 수행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꽤 흘렀죠. 근데 저희가 2011년부터 노인 요양시설에서 평가가 이제 의무화되면서 이런 전기시설 뭐 스프링쿨러라던가 이런 것들 완강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우리 뭐 TV에서 나오죠. 무슨 땡땡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일단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고 또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피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매월 소화기라던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비상벨 작동되는지, 또 전기라든가 이런 거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점검한 내용들을 기록표로 남겨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화재 같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그것들이 의무화되어서 되지 않으면 네,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는 2004년도에 우리 지금 교재에 제가 실린 내용을 그냥 가져왔는데요. 2004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70.5%라고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도 와 높다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거의 100%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또한 기존에 이제 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높아졌거든요. 우리 뭐 포항요양원, 인덕요양원 등등 요양시설의 화재가 실제로 언론에 보고된 게 몇 건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돼요. 실제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대피하는 부분들 또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오셔가지고 완강기도 한번 펼쳐보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또한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는 전부 다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신 건 아니잖아요. 개 중에 어떤 어르신들은 비교적 인지가 명확하신 분도 계시고 인지가 비교적 명확하신 분들은 스스로 충분히 대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대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거나 위급 상황이 되면 우왕좌왕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불에 타 죽고 뭐 이거보다는 우왕좌왕하다가 네, 막 혼돈에 빠져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조직도를 짜 놓습니다. 누구누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누구는 방화문을 닫게 되고 누구는 뭐 어르신 대피를 하고 누구는 뭐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야간 근무자와 오전 근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화재 시 뭐 대응 지침, 조직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모의 훈련을 했을 때에 그 역할에 맞게 네, 하고 있는 거죠. 자, 노인 주거시설의 안전사고 실태조사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사고 종류별 보면은 미끄러짐, 부딪힘, 뭐 걸림, 떨어짐 전부 다 낙상과 관계된 거죠.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걸려갖고 넘어지거나 특히 노인들이 파킨슨병 이런 거를 앓고 계시게 되면은 보폭이 좁아지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종걸음이라 그러죠. 보폭이 좁아져서 본인의 발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서는 보통 환자복 이런 걸 입혀드리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지통이 넓지 않아요. 넓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복숭아뼈 위로 껑충하게 잘라드려요. 이게 길게 되면은 또 거기에 밟혀갖고 넘어지시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모든 조건들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걸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고 장소를 봤더니 접근로, 계단, 뭐 이런 것들, 침실. 이제 침실 같은 경우는요, 침상에서 오르고 내리다가 낙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낙상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아예 온돌방으로 모신다던가 보통 우리가 병원이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대는요, 바퀴가 있어요. 다 이 바퀴 높이가 거의 한 15에서 20cm거든요. 저희는 다 바퀴를 빼버렸어요. 다. 물론 바퀴가 이렇게 이제 안전 레바를 하게 되면은 굴러가지 않아요. 바퀴가 굴러갈까봐 뺀 게 아니라 그 바퀴의 높이 때문에 침상이 더 높아지는 거죠.
노인들은 이제 연세를 드시면 노화에 의해서 키가 줄게 되거든요. 여자 어르신들은 거의 130, 140 키가 이러세요. 초등학생 키 같으세요. 체중도 35kg, 40kg 이러시고 남자 어르신들도 170을 넘는 분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키가 작으면 다리도 짧겠죠. 근데 침상이 높게 되면은 오르고 내릴 때에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퀴를 빼드리게 되면은 15에서 20cm가량 침상의 높이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기저귀를 케어하는 직원은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싱크대 낮은 곳에서 설거지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수시로 침상에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가장 불편한 시설이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 교재 보면 마감단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욕실은 물이 있고 비누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곳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시설에서는 어르신을 목욕을 시키다가 어르신이 이제 마비가 오셔갖고 몸을 잘 못 가누셨는데 목욕을 시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이렇게 어르신을 자꾸 목욕을 시키다가 비누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어르신을 안고 넘어진 거예요. 이 어르신이 넘어지면 골절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무슨 논개도 아니고 농개가 장수를 안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것처럼 어르신을 안고 이제 직원이 바닥에 깔린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물론 직원도 타박상 이외에는 없었는데 우리는 엉덩이라던가 이런 데 콜라겐이 많잖아요. 우리는 살이 많잖아요. 피하 지방이 있고 노인들은 피하 지방이 없거든요. 그냥 뼈에 가죽만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시면 바로 골절이에요. 그걸 알았던 직원이 어르신을 안고 본인이 너무 밑에 깔린 거죠. 또 이제 그 직원이 좀 통통했던 직원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특히나 노인들이 계신 곳은 인지까지도 명확하시지 않는데 노화로 인하여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고와 사건의 예방입니다. 사고와 사건은 모두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방 과제예요.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본다는데요. 일단은 거주자와, 그러니까 즉 종사자와 아니, 입소노인과 직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방문자와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생활에 계시는 노인들과 그 노인들을 케어하는 종사자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은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마감재 혹은 바닥재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미끄럼 방지 타일 같은 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집은 마트에 가면은 욕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타일에 붙이는 왜 이렇게 까슬까슬한 매트 같은 거 있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처리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달리면 으드드드드드 이렇게 할 수 있게 미끄럼 방지를 한 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도를 가거나 이렇게 거동을 하실 때에 벽에다가 안전바를 부착해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수술을 하는 환자가 가스가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운동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닌겔 맞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운동을 하죠. 이게 안전바거든요. 노인시설도 이 안전바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든 뭐 복도든 어디든 간에.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화를 신을 때에 우리 거실화라 그래서 왜 뒤에 트인 실내화 있죠? 절대 그거 안 신거든요. 이거는 발이 뒤로 쑥 빠지면서 미끄러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신었던 고무 실내화 있죠? 하얀 거, 뒤에가 막혀 있는 거. 밑에가 찰고무여서 이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면 양말, 우리 겨울에 얼마나 따뜻해요, 수면 양말이. 저희는 시설에 수면 양말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수면 양말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타월 같은 존재여서, 재질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면 양말을 한 200켤레를 협찬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미끄러우니까 거동하시는 분은 신기지 말고, 거동을 못 하시는, 누워만 계시는 완전 와상 어르신들과 직원만 신게 하자 해서 완전 와상과 직원에게만 네, 나눠줬어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배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면 양말이 색깔이 예쁘거든요. 알록달록하고 막 줄무늬 빨갛고 노랗고 예쁘니까 그거를 벗겨갖고 당신이 신으시는 거예요. 또 직원들이 탈의실에다가 자기가 신었던 수면 양말을 빨아가지고 널어놨는데 배회하시다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널려있던 수면 양말을 꺼내갖고 또 본인이 신으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수면 양말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꾸만 이제 치매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실내화를 그냥 안 신으시고 벗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그냥 맨발이 더 안전합니다. 사실 노인들의 발이 예쁘지 않거든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막 발톱도 굉장히 두껍고 또 막 무좀 같은 거, 곰팡이균이 있어갖고 예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겨울에 맨발이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하지만 양말을 신기고 실내화를 신겨드렸는데 자꾸 실내화를 벗고 맨발로만 다니신다면 차라리 그냥 양말을 안 신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양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양말처럼 발바닥에 고무가 붙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맨발이 나으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도 해야 되지만 어르신의 복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요인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되나,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책임자는 자주 사고로 이어지는 잦은 사건의 내용과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유독 어느 장소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던가 유독 그 장소에서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장소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욕할 때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을 사용하고 또 비누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화상의 우려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목욕을 할 때는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또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나를 보고 미끄럼 방지 그런 타일 같은 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고도 나서 아까 말씀드린 마트에서 파는 타일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그런 거를 구비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수 및 유지예요. 매일 시설의 장치 및 설비를 점검하고 위험하거나 손상된 장비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저희 시설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자전거 사이클 페달을 돌리는 그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돌리시다가 이 발등을 덮는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지 모르고 다른 어르신이 거기서 돌리시다가 보니까 한쪽 발은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까지는 아닌데 돌리시다가 발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 보수를 하든가 그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뭐 테이프로 감아놓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의 집에서 그냥 혼자만 쓰거나 두세 명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 내에 있는 물품들은 여러분의 어르신이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찰을 하는 거죠.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입니다. 전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긴급 상황 시에 대비 안내와 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긴급 스위치 작동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재 시에 우왕좌왕하다가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해서 제가 화재에 대한 그 대피하는 훈련을
소방 그 안전교육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화재실을 가정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대피를 하는 훈련이었죠. 근데 우리 흔히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막 우왕좌왕하니까 벽을 이렇게 치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벽을 치면서 가면 항상 벽 어딘가에는 출입문이 있거든요. 저는 그 교육을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딱 정말 화재와 실제 상황을 딱 갔는데 전기가 나가고 깜깜한 거예요. 거기다가 매캐한 연기가 막 오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매캐한 연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보통 오리걸음으로 가라 그러죠.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기다가 코와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벽을 치면서 가라고 합니다. 다 했어요. 가다 보니까 벽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벽이 끊기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진땀이 나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사이렌이 울려갖고 나왔는데 실제 상황이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당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사고의 기록입니다. 모든 사고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시설은 이 사고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어르신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최초 발견자는 누구였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응급 상황을 했다까지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나중에 또 사례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뭐 그 이외에도 청소 같은 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꼭 외상으로 의한 어떤 뭐 사고, 화재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안전도 필요한 거거든요. 쓰레기를 그때그때 처리하고 거기에 어떤 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게 하는 거, 전염병이 없게 하는 거, 또 이런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이 옮겨 붙기 쉽겠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입소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죠. 네. 또한 우리가 또 뭐 건물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문 허용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교재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지금 발췌를 했는데요. 방문을 할 때는 방문객과 그 왕래가 빈번한 건물 입구에 접수원을 두어서 거주자가 나가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실종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방문자 기록지가 있거든요. 어느 어르신을 면회 왔으며 관계가 누구며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가셨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야간 방문을 위해 인터컴 시설을 갖추어서 내부 담당 부서와 연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야간에 밤 9시 이후에 저희는 면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무실 시간이기도 하고요. 1인실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뭐 3분, 4분 계시는데 그 시간에 방문객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어르신이 잠을 설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에 방문객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방문의 시간에 대한 제약을 두셔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통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입구와 출구에 거주자들의 출입을 주시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카메라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게 뭐 낙상이나 배회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어르신이 실종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CCTV를 돌려봅니다. 언제 나가셨는지를 알아야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나간 지 몇 분 안 된 상황이면 인근에 계실 확률이 높으세요. 그런데 나간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러면은 오래되었을 동안 발견 못한 직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또 거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누구누구 어르신이 하루 종일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 계시나 우리는 카메라를 확인을 하거든요. 먼저 전체 카메라를 돌려보면서 일단 시설 내에 계시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실종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돼요. 또 역할 분담도 해야 되죠. 지역을 나누어서 A 직원은 뭐
가라는 구역을 수색하고 비직원은 나라는 구역을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실종할 때도 중복되는 지역을 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수색을 못 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색 과정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역시 이것도 미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낙상이나 배회를 방지하기 위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 CCTV. 네. 낙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누가 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설 내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낙상을 하신 건지 그게 아니면은 어르신 스스로 본인 발에 넘어지신 건지를 또 알아야겠죠.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사진이 있는 직원증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작은 시설에서도 직원의 이름과 직위가 쓰여 있는 이름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네, 저희는 무조건 명찰에 직위와 사진을 넣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물 층마다 조직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직원이 맞는지 신분증도 볼 수 있지만 조직도의 얼굴과 비교해 볼 수 있게. 왜냐면은 가끔 오시는 분은 직원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외부인이 와서 직원 인체했는데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죠? 의사 가운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정말 의사가 아닌데 워낙 그 병원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의사의 수가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사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의사 행세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죠. 어르신을 납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자주 오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오시는 분은 누가 보호자고 누가 방문객인지 누가 직원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진과 직위가 나오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조직도를 통해서 누구든 볼 수 있게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직원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던가 또 어떤 클레임이 걸릴 때도 어떤 직원이 그랬는지 또 알아야지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시설 방문자는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하며 시설에 용무가 없는 자는 떠나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 가끔 방문자인 척 혹은 입소 상담인 척 와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거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요즘에는 왜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많이 써 있죠. 포교 활동 같은 거 하실 수 없게 가족, 직원 그리고 봉사자가 들어가고 나갈 때 도난 방지와 안전을 위한 가방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아무튼 혹시 우리 어르신들의 물품이 밖으로 반출되는 건 아닌지를 봐야 되죠. 침입자로부터 내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건물 외부의 모든 문의 경보장치. 네, 이거는 조금 사실과 동떨어져요. 저희가 이거 해봤는데요. 수시로 울려갖고 정말 힘듭니다. 출입문 정도에만 하시면 되고요. 직원이 항상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문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제 그리고 모든 출입문, 주차 지역, 건물 주변에 조명을 밝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특히나 계단 같은 곳에 또 화장실 입구에 이런 곳은 밝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화가 되면은 눈에 백내장으로 인하여서 뿌옇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않게 보이세요. 그런데 불빛까지 어둡다면 더 이렇게 발을 디딜 때에 안 그래도 원근감이 멀어지셨는데 이런 것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각 방에 열쇠로 잠금 장치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각 방은 어르신 각 방이 아니라 사실상 어르신 각 방에 잠금 장치를 하게 되면요. 치매 어르신이 들어갔다가 문을 잠궈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 방은 잠금 장치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잠그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방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창문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리를 해놔갖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잠금 장치 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방은 뭐냐면 간호사실 혹은 욕실, 사무실 이런 데에 잠금 장치를 하라는 거죠. 욕실은 일단 세제가 있게 되죠. 간호사실은 각종 약물이 있습니다. 또 사무실은요, 가위나 칼, 자 같은 위험한 물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잠금 장치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어르신 각 방은 잠금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치매 어르신이 잠궈버리게 되면은 여는 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 방은 아예 잠금 장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휠체어 등의 이동 등을 위하여서 문턱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금도 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오히려 물품 보관이라던가 청소용품 뭐 이런 거 약물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방에 안전장치, 잠금장치를 반드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방은 오히려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지침입니다.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인지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기원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조치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시설 내로 나가시지 않게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인권관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시설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데 사복을 입고 계시면은 여러 명이 면회를 오신 경우에 특히 이제 교회나 뭐 성당 이런 곳에서 보통 이제 몰려오세요. 뭐 6명, 7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가실 때 우르르 몰려서 딸려가도 모르세요, 잘. 그리고 또 그들도 나가실 때 그냥 사복을 입으신 분이 나가면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복을 입으신 분이 나가신다면 딱 우리 시설 어르신인지 알고 어르신을 들여보내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쨌든 시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환자복을 입히지 말고 개인 사복을 입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이고요. 사복을 입히되 위나 아래 한 개 정도는 네, 그 환자복을 입혀서 딱 일단은 구분이 되게 해야 되고요. 저희는 번호키를 제가 반대로 달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냥 들어오실 수 있지만 안에서 나가려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 또 안내 데스크를 출입문을 향하여 앉아있게 만들어놔서 들어가고 나고를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데스크를 비우지 않게 합니다. 설령 데스크에 비우는 직원이 일이 있어서 비울 때는 대타를 앉혀놓고 갈 수 있게 하고 실종 시 대응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평소에도 실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구역을 나누어서 네, 이렇게 뭐 누구는 여기하고 누구는 여기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어르신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CCTV를 확인해서 언제 나가셨나 시간을 파악하고 전단지를 만듭니다. 경찰에 신고하고요. 이거는 뭐 언론에 알려질까봐 쉬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이 언론에 알려져서 안 좋은 소문이 날지라도 어쨌든 어르신의 무사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치매 노인 이런 분들은 길거리도 잘 못 건너세요. 저희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사회복지사랑 이제 기관장은 쉬는 날인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르신이 나가셨다. CCTV를 보니까 다른 어르신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분 나가실 때 딸려 나가셨다. 그래갖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었죠. 저희가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파일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배포했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길을 건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확인을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까지 가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봤더니 저희 어르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시설 내에 나가시게 되면은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가시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응급 상황, 응급 환자 발생 시 안전사고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 이제 시설에서 위독한 사고, 위독하거나 사고 등을 갑작스러운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간호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로 호출하고 촉탁 의사에 연락을 하고 자체 구급 차량 이용 등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의 내용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릴 내용이 있어요. 응급 환자, 어르신들은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씀이 맞거든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설 내에서도 물론 뭐 촉탁기가 있지만 이렇게 그 병원과 같은 의료 장비도 없을 뿐더러 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고 119로 호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첫째,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 구급 차량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병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양시설 자체만으로는 구급 차량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설 구급하고 연계를 하거나 119를 하는 이제 이송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르신이 응급 상황이 왔는데 119가 도착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119는 싣고 가지 않습니다. 119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 그걸 대처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119가 돌아가신 분까지 모시고 가게 되면은 그 시간에 정말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신 분까지도 혜택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119를 불러도 119가 왔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119는 그냥 빈 차로 갑니다. 대신 사설 구급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낮 시간대에 외래 진료를 가시거나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 의사랑 연락을 한 거는 물론이고 이제 연계되는 의료기관을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신속한 이송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 보통 이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상주하지 않아요. 촉탁이라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이제 물론 저희는 대표가 이제 의사였긴 했는데 그래도 상주하지는 않았거든요. 병원에 계시지 상주하지는 않아서 이제 그때그때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뭐 받으시고 오더를 내리고 그렇기는 했는데, 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사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역시 간호사도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하지만 누구나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뭐 지혈을 한다던가 골절이 됐다던가 음식물에 뭐 그 이물질을 삼켰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처치는 다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전부 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직원 중 누구라도 일단 어르신의 생명이 가장 먼저거든요. 모든 직원이 조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간호사만 해야 되고 물리치료사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30인 이상인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 혼자 어떻게 다 응급을 커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CPR 같은 거, 하임리히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의무 교육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소방관이 직접 와서 하기도 하지만 또 자체 내에서 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저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설에서는 떡을 하지 않아요. 특히 찰떡 이런 건 하지 않거든요. 이제 시설에서 유일하게 하는 떡은 백설기예요. 백설기는 어린 아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침에 녹아서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입에 넣으면 그냥 부슬부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떡이 들어온다면 백설기밖에 저희는 안 해요. 그런데 어르신의 보호자가 떡을 사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방에 네 분이 계시는데 본인의 어머니도 드렸지만 이제 네 분이 계시니까 옆에 분도 나누어 드린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떡을 드시다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거든요. 목에 걸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물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일어나서 물을 먹으러 걸어 나가시다가 정신을 잃으면서 이 꽝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꽝 소리에 놀래갖고 하여튼 시설에 있으면 뭐 꽝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무조건 뛰어요. 일단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이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아니 갑자기 이분이 왜 쓰러지셨지 하고 딱 보니까 침상에 있는 이렇게 침대에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탁자를 펼 수 있잖아요. 거기 위에 다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르신 보호자가 제가 떡을 드렸어요. 근데 떡은 여러분들 떡은 하임리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찰떡은 끈적끈적하거든요. 손을 집어넣어서 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우 중에 유명한 분도 추석인가 특집으로 가래떡 먹게 하다가 떡이 걸려갖고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요. 떡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뭐 내가 손을 물면 어떡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그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젤리라던가 우리 한때 왜 그 컵에 달려있는 컵 젤리도 우리나라도 판매가 금지된 적이 있었죠. 딱딱한 거, 과일 조각 이런 거는 하임리를 하면 나와요. 그런데 떡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젤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면 손 넣고 그냥 꺼내셔야 돼요. 입 벌려가지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손을 넣고 떡을 꺼내는 순간 어르신이 숨을 하고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기도가 막히니까 순간적으로 물을 드시러 이제 가다가 의식을 잃으신 거였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눕혀가지고 그냥 이제 꺼내고 그 다음에 병원 이송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들 다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안전 조치 같은 것들. 세 번째는 시설 생활 노인의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 조치 후 보호자에 대한 어떤 연락을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여기 등에 참고하여서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죠. 노인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낙상입니다. 근데 이 낙상도 보호자의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뭐 주간에는 그나마 이제 뭐 상관이 좀 덜한데 야간에 새벽에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용변을 보시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왜 우리도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되게 비몽사몽 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보행이 또 완전치가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막 눈도 어두우신데 저희는 야간에도 다 불을 켜놓거든요. 낮에만큼 화난 건 아니지만 야간에도 그래야 CCTV에 뭐가 녹화가 돼도 보이게 되고 어르신의 행동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새벽에 2시, 3시 전화가 와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변기에 앉다가
똑바로 앉질 못하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으면서 살짝 주저앉았는데 골절인 것 같다.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관장이니까 이제 오더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의 양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찌 되었든 골절은 응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개방골절과 폐쇄골절이 있는데요. 개방골절은 이게 뼈가 잘라지면서 부러지면서 살을 찢고 튀어나와서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개방골절이에요. 폐쇄골절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자,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이 골절이세요. 살짝만 주저앉아도. 자, 그런데 보호자에 따라서는 성격이 다르세요. 이제 새벽 그 시간에 응급실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침까지 기다릴 것인가. 어떤 보호자는 그렇게 어르신이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뭐 했냐고 이런 보호자도 있는가 하면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이 새벽에 전화를 꼭 해야겠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의 성향을 보고 빨리 파악해야 돼요. 보호자가 그동안 좀 시설에 좀 호의적인 분이셨고 그랬으면 아침에 문 열자마자 병원 문 열자마자 어젯밤에 골절이게 됐는데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님 놀라실까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까탈스러운 분은 당장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응급실을. 아침에 가게 되면 외래로 가지만 새벽에 가면 응급실이니까 비용도 물론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죠. 하여간에 뭘 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빨리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원들은 딱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기관장은 지금 알릴 것인지 나중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은 병원을 지금 갈 것인지 아침에 문 열자마자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많은 것을 거치면서 자꾸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사망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시설 내에서 사망 진단서는 의사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하시기 전에 병원에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말이 많아요. 병원에 옮겼는데 생각보다 어르신이 병원에서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일단 사망에 임박할 정도로 해서 병원에 오시면 보통 중환자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병원은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주렁주렁 바늘로 찌르고 막 약물 투입하고 난리가 나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과잉 대응을 했다. 조금 더 시설 내에 오래 계시다가 정말 진짜 임박했을 때 가셔도 되는데 왜 벌써 모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 최대한 계실 때까지 계시다가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일찍 가신다고 갔는데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늑장도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작 옮겼어야지. 자,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떼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옮기든 돌아가신 이후에 옮기든 어쨌든 병원에 가서 분명히 사망 진단서를 끊으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 요양시설이 워낙 많아졌고 또 시설에서 오신 거라 그러면은 의사들이 웬만큼 잘 큰 문제 없이 끊어줘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어르신이 뭐 일부러 늦게 옮긴 건 아닌데 이송하시다가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병원에 갔는데 밤이었거든요. 그때 레지던트가 이제 펠로우가 근무 중이었는데 담당의가 어쨌든 딱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셔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는 몰라요. 아무튼 돌아가셔갖고 왔으니까 변사자 처리를 하신 거예요. 변사자. 이러면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쨌든 간에 돌아가시지는 않고 위독은 한 상태에서 와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저희는 또 하필이면 돌아가신 어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턱에 피멍이 드는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뭐 노인 학대 신고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인데 풍차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키도 되게 크시고 여자분인데 한 70kg 이런 분이셨는데 이제 경찰 조사를 제가 이제 받으려고 갔더니 형사가 딱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원장님이 보니까 때릴 힘도 없게 생겼고, 저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체격이 좋은데 어떻게 때렸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요즘에는 워낙 이제 노인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또 시설 내에서 임종을 맞는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사망 진단서까지도 이제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례식장과 아예 연계돼서 이런 경찰 조사 같은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아무튼 이미 사망하신 다음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네, 변사자 혹은 불상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진술서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례 사유 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모든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뭐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거기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죠. 보통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글쎄요, 뭐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불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 개인적인 개념은 임종을 지켜보는 것보다 의식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사람 알아볼 때, 한 번 더 얼굴 보시고, 눈 맞추고, 손 잡아보고, 한 번 안아보고,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다 다녀가시라고. 이제 어르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으니까 보통 이제 임종이 임박하면 사망에 대한 징후들이 있어요.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밥 숟가락을 놓는 날은 죽는 날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곡기를 끊으세요. 물론 그런 징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임종이 임박하면 청색증이 나온다. 이거는 정말 임종이 임박했을 때고 이제 이분이 얼마 안 남으셨구나 하면 일단 곡기를 끊으시고요.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입으로 못 드신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못 드시면 비위간을 해서 코로 해서 넣어드리죠. 그렇게 드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임종이 임박하면 다 개원해세요. 뭐 수액을 꽂아드려도 다 바늘이 튕기죠.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제 이러신 분은 정말 며칠 못 남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가족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이제 어르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두 와서 어르신 그래도 지금 살아 계실 때에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보호자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죠. 장례 절차는 생활노인의 유지와 보호자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하면서 이제 보통 장례는 거의 다 보호자가 하는데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가족이 없죠. 이제 이런 경우는 시설과 해당 시군구가 연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요. 보통 이제 어떤 이제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보호자들이 벌써 상의를 해요. 해서 이제 이렇게 임종이 되면은 장례식장 어디로 갈 것이고 뭐 어디로 구급차가 오겠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좋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다른 어르신들이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거의 다 3인실, 4인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서는 특별 침실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조용히 가족과 어르신의 임종을 지켜보게 배려해 주는 거죠. 이것들은 어르신의 보호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르신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세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임종할 때의 모습이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개원내시고 다 배설하시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금품 처리입니다. 생활노인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유료 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 물품들은 거의 다 보호자에게 드리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던가 뭐 욕창 매트리스 이런 어떤 복지용품들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의 배우자가 계시면은 그분도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쓰시겠지만 왜 배우자가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입소했을 때에 이분이 뭐 사별인지 아니면 유배우자인지 뭐 무배우자인지 뭐 이혼인지 다 그 초기 상담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신 분 같으면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보호자님 사용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복지용구, 욕창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저희 시설에 기증해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하신 분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기증을 해주세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옷 같은 거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시고서 보호자가 한 번도 안 와보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피복비가 나와요. 나오지만 보호자가 있는 그냥 일반 어르신들은 그런 내복이라던가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사서 보내야 되거든요. 또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설사를 막 하신다던가 구토를 하시면은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옷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옷 처리 이런 부분도 깨끗한 것들은 저희가 뒀다가 이제 보호자가 여기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깨끗한 분들은 보호자가 안 오시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같이 이제 입히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어르신이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그런 분들 계셨어요. 비싼 건 아닌데 시계를 차고 계셨거든요. 시계. 근데 저희가 시계나 반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입소하실 때에 분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반입 물품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만 이제 반입을 하는데 이분이 시계를 차고 계셨는데 공무원이셨대요. 그래서 비싼 거는 아닌데 아마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시계를 이제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 뭐 로고나 이런 마크가 아마 있었나 봐요. 그 시계를 꼭 돌려받고 싶다.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뭐 그 이외에는 여기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은 뭐 막 까다롭게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어르신이 또 아프시기도 했고 또 연세가 고령이셨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다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가지고 가시길 원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통화를 해서 언제 가지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금색 보자기에 싸서 드리거든요. 그냥 저희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 시설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분에 대한 예우로 그냥 뭐 쇼핑백에 넣어드리거나 이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금색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냥 예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보호자님들이 존중받은 느낌이고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은 보고 및 퇴소 처리입니다. 시설은 생활노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재반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서 사망 사실을 보고하고 퇴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전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퇴소를 할 때도 퇴소에 대한 사유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병원으로 입원하셨는지, 자택으로 가셨는지, 아니면은 타 시설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듯이 이 사망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는 칸이 있어요. 시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종사자가 그만둘 때도 퇴직 사유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 건지 징계 해고된 건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정말 무서운 네, 프로그램인데요. 시설 내에서도 이렇게 뭐 시설에서 사망을 하든 아니면은
병원에 이송돼서 사망을 하시든 사망이 이제 네, 판명되게 되면은 네, 1개월 이내에 퇴소 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퇴소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의 물품들을 정리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오래 계셨던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직원들이 간혹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어쨌든 간에 뭐 정이 되게 많이 들은 거잖아요.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고 어르신들도 오히려 자기 가족보다 저희 직원들과 더 오래 계셨고 매일매일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임종까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빈 침대만 봐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 어르신이 뭐 자주 하시던 운동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남아 계신 어르신께 더 잘해드리자. 네, 그 안타까움과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마음들이 보면 있잖아요. 좀 지나가면 남는 후회들도 있고 이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남아 계신 분께 조금 더 잘해드리자는 마음을 네, 갖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시설 생활인 대피 등 조치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전원주택 뭐 이런 게 아니면 어쨌든 건물 내에 있잖아요. 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연소 방지 시설 이런 걸 설비하고 여러 가지 전기로 인한 합선 이런 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을 오픈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게 없게 되면은 허가 자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하는가, 완강기 이런 게 구비되어 있나 이런 기타 등등 대피시설 같은 것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 방지시설을 설비해야 됩니다. 시설은 층별 또는 용도별 이렇게 방화벽, 방화문, 경계병 등에 대하여 방화 구획을 설정해야 되죠. 또 될 수 있으면 내장재가 잘 타지 않는 거 혹은 타더라도 유독가스를 내지 않는 것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의자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이제 예전에 지하철 사고가 나면서 화재도 화재지만 그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그로 인한 질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1호선처럼 옛날에 만들어진 지하철은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새로 생긴 뭐 7호선, 8호선, 9호선 이런 것들 보면은 의자가 그냥 딱딱해요. 물론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굉장히 허리가 아픕니다만 굉장히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게 되면은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유독가스와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이라든가 카펫, 종이류 이런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좀 덜 타는 거, 안 타는 거는 없어요. 덜 타는 거. 그리고 탈 때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내뿜지 않는 것으로 네, 만들어야 되고요. 방 출입문 등 목재 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방염 처리를 한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연소가 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렴하게 시설을 오픈을 하시려고 그런 것들의 내장재에다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네,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화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입니다.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서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등 방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신고를 하고 누구는 대피를 하고 누구는 초기 진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은 미리 세우고요. 우리 보통 완강기 그런 게 저기 있대라고는 알지만 직접 하게 되면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방관이 직접 와서
어떻게 비상벨을 눌러야 되며 대피를 어느 경로로 해야 되고 왕관기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를 해보는 거죠. 저희 왕관기가 10층에 있는데요. 누가 이제 한 명이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만만한 게 뭐 거의 사회복지사니까 저희 가장 가볍고 나이가 어렸던 사회복사가 왕관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10층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잖아요. 1층에 닿았을 때는 엉덩이가 깨질 뻔했대요. 그래서 왕관기 타고 내려올 때는 밑에 충분히 이불이나 이런 걸 받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왕관기가 아무리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몰라서 막상 필요한 화재 시에 못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비상벨 어디를 열고 어떻게 울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 또 우리 시설 내에는 방마다 소화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소화기는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안에가 굳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그 안에 들어있는 분말이 정상적인지 한번 흔들어 봐야 되고요. 또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꽂아야 되고 뭐 움켜쥐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막상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 및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이에요. 시설은 화기 사용 시설, 우리 보통 난방도 하고 취사, 안에서 밥을 하잖아요. 또 가연성 가스 시설 점검 같은 거, 어떤 뭐 LPG 가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뭐 가스통이 외에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전기 시설 변압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뭐 누전된 곳은 없는지, 누전되게 되면은 경보 시설이 잘 울리는지, 또 냉난방 시설 과부하는 아닌지 이런 것들의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건물이 큰 데 같은 경우는 관리실을 가게 되면은 매월 이것을 점검해서 점검 결과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실에 가서 이걸 미리 받아갖고 복사해서 사본을 비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기와 가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비치해 두시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뭐 물론 가끔 보면 가스 안전 그 홍보하실 때 비눗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전문적으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는 소방실의 점검입니다.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기 위해서 뭐 비상벨이 울리는지 스프링쿨러가 되는지 이런 것들, 또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울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가,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뭐 유도등, 또 우리 비상등 이런 거 있죠. 비상구에 비상등 있는 거. 이게 또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깨진 데는 없는지, 불은 들어오는지, 막상 이제 시설 내 지도 점검 나오면 이거 다 해보거든요. 비상벨 울리나 보고, 왕관기가 다 작동되나 보고, 뭐 이렇게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 작동되나 보고 다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상구도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비상구 간혹가다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계시고, 또 비상 통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못 타잖아요. 그러면은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계단에다가 짐을 많이 쌓아준다든가 해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제 거의 뭐 한 10월 찬바람 불 때부터 이 화재에 대한 시군구에서 지도 점검이 나오게 되고요. 날이 더워지면 5월에는 식중독에 대해서도 점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구는 원래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열어두게 되면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잠가두거든요. 그런데 지도 점검이 나왔을 때는 거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다 이해해요. 거기를 열어두면은
어르신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실종의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비상구는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검 나왔을 때 거기가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상황은 알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거기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피를 했는데 막상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조치 사항이 미흡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화재 발생 대응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먼저 119 및 유관기관에 육하 원칙에 따라 신고를 하고 자동 경보 설비나 육성으로 경보를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화재에 관한 대피 훈련을 할 때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불났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고 무엇에 의해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신고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당황해서 잘 말하지 못하더라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당황해서 주소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난다면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 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초기 소화 및 대피 활동이에요.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활동을 전개하며 자위 소방대를 비상 소집한다는 거죠. 이래서 평소에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불을 끄고 누구는 대피하고 누구는 신고하고 이래서 딱 화재가 발생하면 각자의 역할에서 빨리 움직여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또한 이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해보니까 이론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상 그 화재 상황을 딱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이래서 다 죽는구나. 당황하고 질식해서 죽는구나.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 반사가 돼서 움직이듯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평소에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그 화재가 정말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누구는 초기 진압하고 누구는 대피하고 누구는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초동 진화 활동입니다. 초기 진화와 초동 진화는 다르죠. 초기 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불이 시작됐을 때지만 초동 진화는 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경우에는요, 방화문이 있어서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방화문을 낼 때 그냥 내리면 안 되겠죠. 대피를 그쪽으로 한 다음에 내려야겠죠. 인명구조 가장 중요한 건 인명이에요. 우리 보면은 가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르신들은 뒤로 하고 본인만 살겠다고 직원이 먼저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심심치 않게 보셨죠. 사람인지라 응급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 내가 먼저 살자라는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인명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려면 평소에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요. 어떠한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화재를 진압하는가에 따라서 인명에 대한 피해가 좌우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과 함께 있는 생활시설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혹은 무언가 노후되어서 합선 등이 일어나서 발생했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 활동을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소방대가 도착했어요. 이럴 때는 소방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방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제 이미 소방관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방관과 같은 막 전문적인 그런 걸 요구하진 않지만 어떤 인명에 대한 부분들, 또 어르신들은 이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가 화재는 아닌데 저희 아래 건물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내부 수리를 하느라고 그 드릴로 천장에다가 드드드드드 막 하면서 하루 종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막 우시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화재라는 상황 속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한 막 소방관들이 오면은 낯선 이들이 오게 되면 경계를 하시고 인지가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보던 우리 직원들을 보는 것과 소방관을 또 보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인명 구조인데요. 그분들이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은 화재 진화 후입니다. 인원 및 부상자를 확인하며 건축물 내 임의 접근을 막고 환자 이송 및 의료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몇 호방에 누가 계셨고 몇 분이 계셨고 상태가 어땠는지는 직원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담당 사회복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고 혹시 누가 안 보이시는 건 아닌지 부상의 정도가 어떤지까지도 알아야겠죠. 화재에 대한 불은 소방관이 끄시지만 그 뒤처리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사회복사의 몫입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화재를 겪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요양시설 화재가 지금까지 몇 건 났었지만 자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피라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신체 건강한 사람도 화재가 일어나면은 당황해서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대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한다면 네, 정말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건물 내에서 노후된 게 있다면 네, 과감하게 보수 공사, 유지 보수를 또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 네, 화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화재가 가장 큰 인명사고를 네,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뭐 큰 인명사고뿐만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대형 사고고, 네, 또 그 시설은 네, 이제 더 이상 존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 같은 사고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전염병도 굉장히 무섭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화재에 대한 지도 점검이 나와요, 시군구에서.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식중독에 대한 또 전염병 이거에 대한 또 교육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시설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계신 질병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암 같은 걸로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안 그래도 전염되는 질환이 많이 있는데 게다가 거기다가 어떤 식중독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지시게 되겠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의 위생 관리입니다.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전염병과 식중독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시설 생활인의 전염병과 식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만전에 예방을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개인 위생입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용변 후에 반드시 씻고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손 씻는 게 의무화가 됐죠. 두 번째는 오염 예방입니다. 화장실, 쓰레기통 등의 오염원의 시설 개선 및 청결 유지, 또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 구제,
취사, 식사 도구 등은 끓는 물에 소독을 실시한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끓는 물로 소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벌레들 나오지 않도록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집 뭐 시설 내에서 락스 같은 걸로 닦는 게 아니라 방역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역 업체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약을 사용해서 했는지를 다 보고 그 필증을 남겨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염 경로의 차단입니다. 날 음식, 찬 음식, 생식을 금지하고요. 특히나 노인들은 이미 소화 기능도 안 좋아졌고요. 장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날 음식이나 찬 음식을 잘못 드시게 되면 큰일 나죠. 물수건 등의 공동 사용을 금지하고 오염 구역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리사 등의 위생 관리입니다. 저희가 식중독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때는요, 뭐 도마 같은 거에서도 균이 있나 가져가지만 조리사에 손을 검체를 가지고 가거든요. 조리사의 손에서 뭔가 세균이 있나를 보거든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고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 급식을 금식하고요. 조리기구,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물의 장기 보관을 금지하고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하죠. 환자 발생 시의 대처 방안입니다.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하고 응급 조치 및 격리 수용 조치를 합니다. 보통 우리 왜 뉴스에서 보면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식수가 30인 이상이면은 집단 급식소 설치를 해야 되고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7일간의 보존식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식 용기가 따로 있는데요. 나중에 이 음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보려면 그 음식을 7일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그 음식을,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다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역학조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이 음식에 세균이 있었나, 혹은 이게 뭐 여기에 뭐가 조리 방법이 문제였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보관 방법이 문제였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밝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들 혹은 노약자들은 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찬 음식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또 우유 같은 거 상한 게 아니어도 찬 우유 드시고 또 설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 음식, 찬 음식은 제한을 하시고요. 또 이제 시설에 보면은 도마가 색깔별로 달라요. 고기용, 생선용, 뭐 야채용,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좀 열악한 시설,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하나 갖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뜨거운 물에 열탕 소독하는 거 잊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이게 워낙 잘 나와서 뜨거운 물로 소독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작은 규모는, 이런 게 없는 데는 그냥 일일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시는데 소독을 안 하는 경우에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온 거 이외에도 직원들의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시설 종사자가 기저귀 케어를 하고 이제 보통 비닐 장갑, 폴리글러브를 끼고 하시는데요. 그 장갑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걸 버리고 손을 씻고 또 새 장갑을 끼고 다른 어르신을 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왜 뭐 어른들은 왜 눈 질환, 안 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눈을 만지신 상태에서 직원하고 손을 잡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을 한번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르신을 만지신 상태에서 손을 잡지 않고 다른 어르신을 또 만진다면 그 어르신에게 저 앞전분의 병균을 옮겨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만지시면 반드시 손을 씻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만지지 마세요. 차라리 직원을 통해서 직원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옮겨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 때는 우리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다 면회가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그냥 1층에 갖다 놓고 가고 어르신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서로가 그냥 조심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환자가 발생하면 쉬쉬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식중독은 또 물론이고 옴 같은 거. 옴은 피부 질환이잖아요. 이것들은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그냥 괜히 소문나면은 우리 시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쉬쉬하면 속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이 되신 분을 격리 수용하는 거 아니면은 시설 내에 특별 침실로 혼자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게 되면은 더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체크리스트예요. 안전관리 개선 방안이죠. 우리가 이것을 줄줄이 말로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체크 V자로 하는 거죠. 우리 OW,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where, 어디서 그것을 할 것인가? when, 언제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who, 누가 해야 할 것인가? 1H는 how,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이죠.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사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인원이 100명당 1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회복사 혼자 100명을 커버 못해요. 사실상 어르신이 100명인데 사회복사가 1명의 시설은 거의 없어요. 보통 기본 2명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2명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거기다가 그날 보호자한테 정말 큰 클레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응급 상황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사회복사가 구구절절 말로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날 VVV 하고 표시를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또 VV 하게 되면은 세심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사회복사의 마인드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어디서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노인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는 한 번의 사고로 노인들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노인들은 안전사고가 많은데 뭐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혹시 시설 내에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어디가 미끄럽지는 않나? 혹은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용자의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종사자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비스의 만족도 혹은 뭐 그 환경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이용자 중심이었다고요. 하지만 종사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사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면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종사자의 안전도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안전관리 이번 주차 첫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가 체크리스트였죠.
두 번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르신을 안고 직원이 쓰러졌다고요. 어르신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직원은 물론 운이 좋아서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가볍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노인생활시설의 경우 30% 이상의 응답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느낀다고 지적을 했대요. 특히나 치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폭력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입소를 하셨는데 너무 폭력성이 강해서 막 직원들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말리다가 저를 발로 차시는 걸 제가 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였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은근 성희롱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모든 게 미숙하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냥 성희롱, 성추행을 하시는데 말로만 그냥 야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 쓱 뭐 엉덩이를 만지고 가시고 가슴을 쓱 한번 만지고 가시고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이제 깨끗하지 못한 음식,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직원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정말로 노인시설에 있으면은 별의별 광경을 다 많이 보거든요. 그나마 연배가 조금 있으면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왔던 연륜이 있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감을 느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거든요. 또 이게 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회복지사가 노인 요양시설은 잘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임종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성희롱이라던가 어떤 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막 울기도 하고 많이 봤어요. 제가 보면은 정말 힘든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한 보험 가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라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에 대한 것, 또 건물에 대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예기치 못하게 그러면은 시설장이 그거를 다 해주다 보면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책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 가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보험이 의무화가 됐어요. 아예 시설을 오픈을 할 때에 이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가 조금 예전 교재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산재보험 혹은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여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이 일을 감당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은 치료비도 나오게 되고요. 뭐 요양비도 나오고 이렇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관리회의의 활성화입니다. 업무 시작 전에 작업의 방법 지시, 작업의 위험성,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달하고 간단하게 토의해서 안전관리 개선 및 사고를 예방한다고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례관리 이런 거를 할 때에도 특히나 노인요양시설은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어르신들을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목욕을 할 때도 몸이 마비가 오신 분들은 목욕 침대에 눕혀서 하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목욕 침대가 굉장히 비싸요. 몇백만 원 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들은 이 목욕 침대를 구비를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복지 연구를 좀 구비해서 목욕 침대에 눕혀서 목욕을 하시게 되면은 어르신도 편하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힘이 훨씬 덜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건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의 운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는 게 필요하죠. 당장은 목돈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산재를 입거나 어르신들에게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히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인 다툼까지도 이어지거든요. 민사로서 막 소송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뭐 형사소송까지도 해봤거든요. 대법원까지도 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토의를 하고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공조 강화예요. 산업안전공단 이외에도 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기술지도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포스터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또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백날 강조하는 것보다 그런 외부의 교육들을 좀 참여하고 또 지원 사업에 같이 좀 가서 현재 실태가 또 어떤지를 보시게 되고 또 그분들을 우리 기관에 초청하셔가지고 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이론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관장이 안전교육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개선 사항을 또 제출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네, 시설 내에서 그러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현장에 좀 소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그냥 그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원조하는 또 사회복지시설이 비싼 비용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또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봐주는 것만도 어디야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좀 약간 불감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채용의 강화입니다. 근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부분의 지출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채용자를 강화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설 거주자의 안정된 생활과 질적 보호를 위해서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안전을 좀 진단해보고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종사자가 무언가 아까 제가 목욕침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냥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그냥 편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안전 관리의 담당자가 이런 직원들이 어떤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진단을 전문적으로 내려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이제 뭐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거. 물론 시설은 제가 구급차를 둘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그 구급차가 와서 이송을 해 갑니다만 가벼운 뭐 병원 진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에 직원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도 일상에서 케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필요도가 지금 겹친 상태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다 과도한 업무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20명을 놓고 수업하는 것과 30명을 놓고 수업하는 것과 40명을 놓고 수업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달라지는데 하물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한 사람이 케어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소진되고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운전까지 해야 된다. 네, 운전은 굉장한 집중력과 네,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감시켜줘서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치중되어서 물론 어르신 케어, 식사 케어, 목욕 케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시설에서는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거를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러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상한 게 다른 직역, 특히 뭐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사람에게 다른 업무를 보통 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의 업무가 아닌 걸 자꾸 시키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인권과 안전관리는 수만 번, 수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고요. 이제 우리 9주차에서는 평가 및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 인증을 받고 별표 5개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기간은 조금 더 검증된 기간이겠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